자, 안녕하세요. 3단원 문제풀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1번 문제는 2021년 9월달 모의고사 4번 문제가 되겠습니다. 파동의 성질과 관련된 가장 기본적인 문제가 출제됐는데요. 여러분이 이런 그림을 보고 파동에 관련된 각종 그 용어들, 주기, 진동수, 파장, 진폭, 파동의 속력과 같은 것들을 알아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일정한 속력 X축과 나란하게 진행하는 파동의 변이 Y를 위치 X에 따라 나타낸 거라고 합니다. 그림 나는 X는 2cm에서 Y를 시간 T에 따라 나타낸 것이다. 지금 여기 2cm인 지점에서 이 왔다 갔다 진동을 할 거 아니에요. 위아래로 진동하는데 그거를 시간에 따라서 펼쳐 놓은 거란 얘기입니다. 그러면 지금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파동이 오른쪽으로 진행한다고 생각을 많이 하는데요. 얘가 지금 오른쪽으로 진행하는지 또는 왼쪽으로 진행하는지는 그냥 알 수 없습니다. 판단을 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림을 보고 판단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오른쪽으로 진행한다고 가정을 하고 오른쪽으로 진행을 시켜봐요. 살짝 이동을 시키면 됩니다. 살짝 이동을 시켜서 봤더니 2cm인 구간에서 그 다음 순간에 올라가고 있어요. 그죠? 그런데 보시면 2cm인 곳에서의 그 y 값이 시간 t에 따라서 시간이 지나면서 처음엔 내려가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따라서 빨간색으로 다시 그림을 그리면 왼쪽으로 진행을 만약에 하게 된다면 자, 2cm인 곳이 아래쪽으로 내려오겠죠. 따라서 이 파동은 지금 진행 방향이 마이너스 x 방향이어야 그림 나가 성립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속력 V는 시간분의 이동거리잖아요. 근데 여기서 파동에서의 시간은 주기가 되겠고 이동거리는 파장이 되겠죠. 그러면 주기는 그림 나에서 확인할 수 있겠네요. 한 사이클 동안에 걸린 시간이 몇 초예요? 네, 2초네요. 2초분의. 자, 파동에서 파장은 이 X축의 길이 여기 보면 몇 cm였죠? 네, 4cm였죠? 4가 되겠네요. cm고 초예요. 따라서 계산하면 2cm per sec다. 그런데 8cm per sec라 했으니까 틀렸네요. 자, 디귿은 2초일 때 x는 4cm에서 y는 2cm이다. 자, 이거 좀 약간 지우고 시작하겠습니다. 자, 2초일 때, 자, 여기가 2초일 때죠. 2초일 때, x가 2인 곳과 그 다음에 x가 4인 곳을 한번 보시면 지금 변이가 0이잖아요. 그러니까 2초일 때 4cm에서 그러니까 여기 4cm인 곳이죠. 요 4cm인 곳이 2초일 때 어떻게 됐냐 이런 얘기잖아요. 지금 근데 지금 아까 뭐라고 그랬냐면 x 이꼴 2cm에서 그러니까 x가 2cm인 곳에서의 y를 시간에 따라 나타냈는데 그때 2초일 때 2cm인 곳에서 진폭이 지금 y값이 0이었어요. 근데 지금 4cm인 곳은 어떠냐면 똑같이 지금 2cm와 4cm 사이가 지금 딱 반파장이잖아요. 그러면 2cm도 4cm도 지금 진폭이 동일한 상태인데 4cm에서도 마찬가지 진폭이 어떻게 된다? 네, 0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틀린 얘기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추가적인 내용을 좀 설명을 하면 지금 마이너스 x 방향으로 이동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4cm인 곳은 올라가면서 오르락 내리락 이렇게 진동을 했을 거예요. 자, 그러면 4cm인 곳을 그림을 그리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됐을 겁니다. 결과적으로 4cm인 곳도 2초일 때
얼마라는 얘기죠? 네, 0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그림에서도 금방 알 수 있었던 것처럼 그렇게 찾으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는 2021년 작년도 수능 7번 문제가 되겠는데요. 공기에서 유리로 진행하는 빛의 진행 방향을 나타낸 거고, 낮에 발생한 소리의 진행 방향을 다른 신기루가 보일 때 빛의 진행 방향을 나타낸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어떤 경계면이 있으면 이 경계면에 뭐를 긋는다? 네, 법선을 이렇게 긋습니다. 그럼 이때의 그 각도가 입사각이 되겠고, 이때의 각도가 굴절각이죠. 그림을 딱 본과 동시에 어디가 더 빠르냐라고 했을 때 공기 쪽의 속력이 유리 쪽의 속력보다 더 빠르다. 금방 알 수 있는 사실이었어요. 즉 빠른 쪽에서 느린 쪽으로 갈 때는 법선 쪽으로 꺾인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 되겠고요. 자, 우리가 따뜻한 공기가 차가운 공기보다 온도가 높기 때문에 소리의 속력이 더 크다라는 사실을 알잖아요. 자, 그러니까 보니까 이렇게 곡선처럼 이렇게 휘어졌는데 이거는 공기가 여기처럼 딱딱 경계를 이루고 있는 게 아니고 이렇게 연속적인 경계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휘어지는 겁니다. 그림을 보아하니 위로 올라갈수록 이렇게 위쪽으로 꺾였다라는 것은 온도가 낮아질수록 소리의 속력이 느려진다라는 것을 그림으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신기루도 마찬가지고요. 자, 그렇다면 자, 기억. 굴절률은 유리가 공기보다 크다. 네, 맞는 얘기죠. 굴절률은 우리가 속력이 느릴수록 크다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되겠어요. 자, 두 번째, 나에서 소리의 속력은 차가운 공기에서가 따뜻한 공기에서보다 크다. 반대죠. 그 다음에 다에서 소리의 속력은 뜨거운 공기에서가 차가운 공기에서보다 크다. 빛의 속력은 뜨거운 공기가 차가운 공기보다 당연히 어때요? 크죠? 그러니까 지금 이 그림이 다 모양이 꺾인 형태가 지금 다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빠른 쪽에서 느린 쪽으로 진행을 하면 이런 식으로 꺾인다라는 걸 지금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법선을 그었을 때 법선 쪽으로 꺾인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있으면 문제를 푸는데 전혀 지장이 없는 내용이죠. 자, 답은 4번이 되겠네요. 자, 3번 문제 보겠습니다. 3번 문제는 2021년 6월달 모의고사 3번 문제가 되겠고요. 자, 그림 ABC는 파동의 성질을 활용한 예를 나타낸 것이다. 소음 제거 이어폰. 자, 제거 이어폰. 무슨 간섭? 네, 상세 간섭을 이용하는 거죠. 자, 돋보기. 글자를 키운 건데요. 글자를 키웠다는 얘기는 이제 볼록 렌즈를 이용해서 빛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빛의 굴절 현상을 이용한 거잖아요. 그 굴절 현상을 이용해서 글자를 크게 본 거고, 악기의 울림통 같은 경우는 무슨 간섭? 네, 소리의 보강 간섭을 이용해서 소리를 키운 겁니다. 파동의 세기를 증가시켰다라는 얘기죠. 그럼 간섭하여 세기가 감소하는, 자, 감소니까 당연히 뭐예요? 제거됐을 때가 감소잖아요. 따라서 답은 몇 번이다? 네, 1번이 되겠네요. 파동의 간섭 현상은 A와 C인데 여기서 감소하는 것만 고르라고 했기 때문에 1번이 되겠습니다. 가장 교과서에도 소개했던 대표적인 소리의 파동의 간섭과 관련된 현상이었습니다. 4번 문제를 볼게요. 자, 4번 문제는 2021년 6월달 모의고사 7번 문제가 되겠는데요. 아까 풀었던 문제랑 비슷한 문제죠. 자, 이번에는 좀 그림이 좀 반대로 돼 있네요. 물에서 빛이 공기 중으로 진행할 때고, 여기를 우리가 입사각이라고 하면 여기가 굴절각이 되고, 자, 법선 이렇게 반드시 꺾이지 않는 걸 가정했을 때 법선 쪽으로 꺾인 게 아니라 법선 바깥쪽으로 꺾였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어디에서의 속력이, 공기 중에서의 속력이 물에서의 속력보다는 더 빠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때요? 꺾이는 형태가 얘도 똑같죠? 그러니까 차가운 쪽이, 즉 느린 쪽에서 빠른 쪽으로 진행할 때 꺾이는 모습. 아까는
빠른 쪽에서 느린 쪽으로 진행할 때의 모습을 보여줬다면 이번에는 느린 쪽에서 빠른 쪽으로 진행할 때 꺾이는 모습을 지금 설명을 하고 있네요. 자, 그럼 기억. 가에서 빛의 파장은 물에서가 공기에서보다 짧다. 자, 맞는 얘기네요. 그죠? 자, 느린 쪽이 어떻다고 그랬죠? 파장이 짧다고 그랬죠? 왜요? V는 F 람다입니다. 근데 이 F 값은 고정돼 있죠. 변하지 않는 값이래요. 어디 파동이 발생한 지점에서 정해지는 값이니까 변하지 않는 값이고, 자, 이게 작아진다는 얘기는 람다 값이 작아진다는 뜻이 되기 때문에 빛의 파장은 물 쪽에서 공기에서보다 짧다, 맞는 얘기가 되겠네요. 진동수는 변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니은 이거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디귿. 나에서 소리의 속력은 차가운 공기에서가 따뜻한 공기에서보다 크다가 아니고 어떻다? 작다. 즉 느리다라는 얘기죠. 이것도 틀린 얘기가 되겠습니다. 답은 그러니까 1번이 되겠네요. 자, 이번에는 2021년 작년도 수능 문제가 되겠고요. 자, 15번 문제에 해당이 되는데 딱 보면 전반사 관련된 문제잖아요. 이 전반사 관련 문제가 보통 이런 형태의 그림으로 자주 등장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집중해서 문제를 꼭 풀어볼 필요가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림 가, 나는 각각 물질 X, Y, Z 중 두 물질을 이용하여 만든 광섬유의 코어에 단색광 A를 입사각, 자, 여기 기호를 좀 바꿀게요. 세타 제로로 입사시킨 것을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여기서 세타 1은 X, Y 사이의 임계각이고 굴절률은 Z가 X보다 크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림을 조금 확대를 해 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단색광 A, A가 공기 중에서 X 쪽으로 세타 제로라고 하는 입사각으로 들어왔습니다. 자, 세타 제로라는 각으로 입사가 됐고요. 요때 이제 굴절이 됐는데 몇 도인지는 잘 모르겠죠? 자, 몇 도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굴절이 됐고요. 요 각도가 바로 요 각도하고 지금 같은 상태잖아요. 그죠? 자, 그리고 자, 이쪽에서 보면 똑같이 세타 제로로 입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쪽에 있는 X보다는 이쪽에 있는 Z가 굴절률이 더 크답니다. 그러면 똑같은 각도로 입사했을 때 꺾이는 정도는 어떨까요? Z가 더 심하게 꺾이겠죠. 이렇게 심하게 꺾일 겁니다. 이 각도가 또 작아진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 각도가 작아지고 여기를 세타 만약에 2라고 하면 세타 2 값이 세타 1보다 어떻게 되는 거죠? 커지겠죠? 자, 그러면 기억을 먼저 보겠습니다. 기억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가에서 A를 세타 제로보다 큰 입사각으로 A에 입사시키면 A는 X와 Y의 경계면에서 전반사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A를 다시 한번 볼게요. 세타 제로보다 이렇게 더 큰 각도로 입사시킨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굴절각이 어떻게 될까요? 좀 더 커지겠죠. 이렇게. 자, 커지면 요 각도가 커지는 거니까 요 각도가 커지는 거죠. 따라서 우리 이 경계면을 그었을 때 이 X와 Y의 경계면에 입사한 요 각도가 어떻게 되는 거죠? 굴절각이 더 커졌기 때문에 요 각도는 작아지겠죠. 그러면 어떻다는 얘기죠? 전반사를 할 수 없다는 얘기죠. 자, 왜냐하면 지금 세타 1이 임계각도였어요. 근데 지금
입사되는 각도가 XY 경계면에서 입사된 요 각도가 세타 1보다 작아지기 때문에 임계 각도보다 더 작아지게 되고 결과적으로 전반사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니은 나에서 Z와 Y 사이의 임계각은 세타 1보다 크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지금 요 세타예요. 세타 1보다 크다. 자, 임계각은 전반사하지 않는다. 이거 좀 맞는 얘기네. 잘못 표시했습니다. 나에서 자, 또 다시 그림을 조금 이동을 해서 나만 좀 볼게요. 지금 나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Z와 Y 사이의 임계각이 세타 1보다 작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Z가 X보다 굴절률이 더 크다고 그랬죠. 그죠? 그러면 굴절률이 크다는 얘기는 좀 더 법선적으로 심하게 꺾인다는 얘기고, 그 얘기는 요 Z라는 물질이 X라는 물질보다 굴절률이 더 크기 때문에 큰 쪽에서, 자, 그림을 다시 한번 그려볼게요. 이게 X면 X가 이렇게 입사했을 때, 예를 들어서 요게 세타 1이라고 하는 각도일 때가 전반사가 이렇게 됐다는 거였죠. 이렇게 90도였습니다. 그런데 거꾸로 생각해 보면 이 공기 중에서, 즉 Y라는 물질에서 이렇게 90도로 이렇게 입사했을 때 X일 때 이렇게 꺾였다면 얘가 뭐로 바뀌면, 네, Z로 바뀌면 Z의 굴절률이 더 크기 때문에 어떻게 꺾인다? 네, 더 심하게 꺾이겠죠. 결과적으로 요 각도가 작음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굴절각 90도가 되는 거기 때문에 임계각이 세타 1보다 큰 것이 아니라 어떻다? 세타 1보다 작아야 되겠죠. 이게 좀 그림이 좀 작고 문제가 좀 왔다 갔다 해서 죄송한데 좀 왔다 갔다 하겠습니다. 자, 디귿. 그러니까 니은은 틀린 얘기가 되겠고요. 디귿. 나에서 A는 Z와 Y의 경계면에서 전반사한다. 다시 또 그림 보겠습니다. 자, 나에서 A와 Z는 A는 Z와 Y의 경계면에서 전반사한다. 아까 우리 Z가 굴절이 크다고 했기 때문에 동일한 각도로 입사하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꺾이는 정도가 좀 더 심해지고 요 각도가 얘랑 같게 되니까 요 각도는 어때요? 아까 세타 1보다는 크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세타 1이 임계각도였는데 세타 2가 임계각도보다 더 커졌고, 또 Z는 X보다 굴절률이 더 크기 때문에 더 작은 각도에서 임계각이 형성이 되는 거잖아요. 따라서 뭐 한다? 전반사 할 수 있겠죠. 자, 그러니까 디귿은 맞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답은 기역 디귿이 되겠네요. 자, 3번이 되겠습니다. 자, 전반사 관련 문제가 계속 비슷하게 그림이 출제가 되는 것을 볼 수 있겠고요. 자, 그림과 같이 단색광 P가 공기로부터 매질 A에 세타 1으로 입사하고 A와 매질 C의 경계면에서 매질 경계면에서 전반사하여 진행한 뒤 매질 B로 입사한다. 굴절률은 A가 B보다 작다. 자, 굴절률은 A하고 B가 있으면 B가 더 크다 이거죠. P가 A에서 B로 진행할 때 굴절각은 세타 B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길 수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자, 그림을 마찬가지 좀 확대를 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림만 좀 확대를 해서 볼게요. 지금 보시면
여기 입사되는 요 각도가 세타 I 입사 각도가 되겠고요. 여기 지금 굴절각이 세타 A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다 법선을 긋고요. 그러면 여기가 마찬가지 세타 뭐가 될까요? A가 되겠죠. 그리고 얘는 지금 뭐 했다고 그랬죠? 네, 전반사를 했다고 돼 있죠. 전반사를 했다고 돼 있습니다. 그러면 요 경계면, 즉 여기 이제 지금 C라는 물질이잖아요. 여기 이렇게 위에 있는 얘들은 C라는 물질하고 A라는 물질하고 비교를 해보면 A가 굴절률이 커야만이 이런 일이 벌어진다고 그랬잖아요. 따라서 기억, 굴절률은 NA가 NC보다 어떻다? 크다. 이건 맞는 얘기가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세타 A하고 세타 B하고를 지금 묻는 질문인데요. 자, 요 각도가 이제 세타 A가 되겠고, 뭐 당연히 여기도 세타 A가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가 어떻게 돼요? 세타 A가 되겠네요. 그죠? 그러면 아까 굴절률 관계를 따졌을 때 A의 굴절률과 B의 굴절률이 누가 크다고 그랬어요? B가 더 크다고 그랬죠. 그러면 A 쪽에서 B 쪽으로 진행할 때 빛이 어떻게 꺾인다는 얘기죠. 자, 여기가 이제 입사각이 되겠네요. A에서 B로 들어갈 때 입사각이 되니까 보통은 이제 안 꺾이면 그냥 이렇게 반드시 가야 되겠죠. 근데 B 쪽이 더 어떻다고 그랬죠? 굴절률이 크다고 그랬죠. 그럼 어떤 식으로 꺾이냐면 안쪽으로 꺾인다고 그랬죠. 이렇게 안쪽으로. 이 각도가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된다? 여기가 결국엔 세타 A였잖아요. 세타 A가 되고 요때 그 굴절 각도를 지금 뭐라고 그랬어요? 세타 B라고 그랬죠. 당연히 굴절 각도가 입사 각도보다 작게 되겠네요. 그래서 세타 A가 세타 B보다 크다가 되는데 반대로 잘못되어 있죠. 이거는 틀린 얘기가 되겠고, 자, 디귿은 B와 C의 경계면에서 전반사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쭉 한번 보내볼까요? 이렇게 보내보면, 자, 여기가 어떻게 돼요? 세타 B가 되겠죠? 세타 B가 됩니다. 그러면 B의 굴절률이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A의 굴절률보다 크다고 그랬잖아요. 지금 B하고 C하고, 그러니까 B가 제일 굴절률이 크고 그 다음에 A의 굴절률이 크고 C의 굴절률이 이런 상태잖아요. 그럼 이렇게 했을 때보다 이렇게 했을 때의 차이가 더 심하기 때문에 더 전반 사이가 쉽다라는 건데, 지금 입사되는 각도가 우리 법선과 이루는 각이 되기 때문에 여기가 입사 각도가 되겠죠. 이쪽이. 근데 아까 세타 A보다 세타 B가 더 컸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의 입사각은 요 값이었습니다. 전반사일 때 그 각도가. 근데 요 각도는 90도에서 세타 A를 뺀 값이고, 자, 여기서는 어떻게 돼요? 90도에서 세타 B를 뺀 값이니까 당연히 90도에서 세타 B를 뺀 값이 더 커지잖아요. 그러니까 요때의 각도가 더 큰데 더군다나 이쪽에 굴절률이 크니까 어떻게 해요? 당연히 뭐 한다? 전반사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따라서 디귿은 맞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지금 두 문제를 풀었는데요. 전반사 관련된 문제가 이렇게 이 광통신과 관련된 그림 속에서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여러분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따라서 답은 기억과 디귿이 맞아서 3번이 되겠네요. 자, 뭐 또 똑같은 문제가 나왔어요. 계속 반복되는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기말고사 시험 문제에서도 이런 그림이 나올 것 같다는 생각은 뭐 당연히 누구나 할 수 있을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그림을 보고 어느 쪽이 꺾였다, 어떤 쪽으로 꺾였다, 누가 굴절률이 크다, 누가 속력이 느리다, 입사각은 어떻게 된다, 굴절각은 어떻게 된다, 이걸 찾아낼 수 있어야 되겠어요. 자, 그러면 계속 보겠습니다. 단색광 P를 매질 A와 B의 경계면에 입사각 세타로 입사시켰을 때 P의 일부는 굴절하고, 자, 이쪽으로 지금 굴절을
굴절을 이쪽으로 이렇게 굴절을 했죠. 자, 일부 굴절하고 일부 이렇게 반사를 했습니다. 자, 당연히 이 각도도 세타가 되겠죠. 입사각과 반사각은 같다라고 했습니다. 그럼 이렇게 반사한 후, 자, 매질 A와 C의 경계면에서 아래쪽은 C라는 매질이 있어요. 전반사를 했답니다. 자, 그림을 보니까 요 각도가 세타고 여기 세타죠. 그럼 여기가 당연히 몇 도예요? 세타죠, 세타. 그죠? 그러면 이쪽에서는 세타일 때 전반사하지 않고 일부 굴절했는데 이쪽에서는 동일한 각도인 세타로 입사시켰을 때 전반사를 했다라는 얘기는 당연히 굴절률은 누가 제일 크다? 그렇죠. A가 제일 크다. 그리고 누가 크다? B가 크다. 그 다음에 뭐다? C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자, 그림에서 보면 A와 B를 놓고 보면 A가 당연히 큰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 C는 똑같은 지금 A에서 갈 때인데 요때는 전반사가 일어났고 요때는 전반사가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둘 사이의 차이가 격차가 더 심한 것을 알 수 있잖아요. 따라서 C의 굴절률이 제일 작은 것을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기억 P의 속력은 A에서가 B에서보다 작다. 어때요? 속력이 느린 거죠? 그러니까 맞는 얘기가 되겠고요. 굴절률이 큰 쪽이 속력이 느리다고 그랬습니다. 세타는 A와 C 사이의 임계각보다 크다. 그렇죠? 세타가 지금 A와 C 사이에서 전반사를 했다고 했으니까 임계각도 이상이 된 거죠. 이것도 맞는 얘기가 되겠네요. 디귿 C를 코어로 사용한 광섬유에 B를 클레딩으로 사용할 수 있다. 이건 좀 약간 이제 암기가 필요한 얘기인데요. 광섬유는 안쪽에 들어있는 물질을 우리가 코어라고 했고 바깥쪽에 있는 물질을 클레딩이라고 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코어에서 빛이 이렇게 전반사면서 진행하는 것을 우리가 광통신이라고 한다고 그랬는데 바깥을 둘러싸고 있는 이 클레딩이 굴절률이 더 작은 거잖아요. 근데 지금 C를 코어로 사용했다라고 했으니까 C의 굴절률이 제일 작은 건데 B를 클레딩으로 사용할 수는 없는 거죠. B가 오히려 굴절률이 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틀린 말이 되겠네요. 따라서 답은 3번이 되겠네요. 자, 이렇게 우리가 전반사 문제를 쭉 풀어봤고요. 자, 전반사 문제가 총 3문제를 풀어봤는데 이 전반사 문제 조금 난이도가 있을 수 있는 그런 문제입니다. 근데 사실 그림만 몇 개 분석을 해보면 누가 크다 작다를 좀 왔다 갔다 할 수만 있으면 되는 거니까 그렇게 염려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전자기파의 분류를 나타낸 것이다. 전자기파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자기파는 우리가 선생님이 교과서에도 얘기했던 것처럼 전자기파는 파장의 길이에 따라, 다시 말하면 진동수의 크기에 따라 구분을 한다고 그랬고요. 지금 감마선에서부터 시작해서 A 자외선, 가시광선, B, C 라디오 파순으로 되어 있습니다. 암기를 하고 있는 게 좋다고 그랬어요. 자, 무슨 선? X선. 자, B는 뭡니까? 네, 적외선이 되겠고요. 자, C는 뭐죠? 네, 마이크로파가 되겠네요. 자, 진동수는 이쪽으로 갈수록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진동수는 작아지는 거죠. C가 A보다 크다. 틀렸죠? 틀렸어요. 니은 수화물 검사, 네, X선. 수화물 검사는 X선인데 어디에 해당돼요? 네, A에 해당된다. 맞는 얘기죠. 적외선 체온계, 자, 적외선 B네요. 자, B 적외선 체온계는 몸에서 나오는 적외선을 이용하는 거 디귿 맞는 얘기가 되겠네요. 니은 디귿. 그래서 전자기파와 관련된 문제는 여러분이 전자기파의 특징을 기억을 잘 하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각각의 기본적인 특징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기 때문에 몇 가지만 좀 기억하면 되겠어요.
자, 이번에는 전자기파 문제가 어떻게 나왔느냐면 스마트폰에서 쓰이는 파동 A, B, C를 나타낸 거래요. 스피커를 통해 귀에 들리는 파동. 스피커를 통해서 귀에 들리는 파동은 뭐예요? 소리잖아요, 소리. 그죠? 그러니까 이 A는 당연히 소리고 소리, 음파가 되겠죠, 음파. 자, 안테나를 통해 수신되는 파동. 안테나를 통해서 뭐가 수신이 되는 거죠? 전파가 수신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전파. 화면을 통해 눈에 보이는 파동. 근데 빛이잖아, 빛. 우리가 보는 빛, 가시광선. A는 전자기파에 속한다. 우리가 소리는 전자기파가 아니죠. 매질이 떨려서 실제 떨려서 생기는 파동에 해당되기 때문에 전자기파는 아닙니다. 틀렸어요. 진동수는 B가 C보다 작다. 진동수는 전파가 더 파장은 길고 진동수는 작죠. 이건 맞는 얘기가 되겠네요. C는 매질에 관계없이 즉 빛, 가시광선은 속력이 일정하다. 자, 매질의 관계는 하죠. 그러니까 진공에서의 속력이 일정하다는 거지. 매질에 따라 굴절률이 다르고 매질에 따라 속력이 달라진다라는 거 꼭 알고 있어야 되겠네요. 자, 틀렸고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전자기파 문제입니다. 파장에 따른 전자기파의 분류를 나타내는 것이고 나는 가의 전자기파 ABC를 이용한 예를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다. 자, 이거 뭐예요? 감마선이죠. 딱 보면 알아야 됩니다. 자, B는 뭐예요? 마이크로파예요. 계속 같은 스타일의 문제가 반복해서 나오고 있다는 거야. 자, C는 뭡니까? 네, 전파예요. 자, 그러면 A는 뭐예요? 암이죠? 암치료. 이게 A네요. 그 다음에 마이크로파를 이용하는 건 네, 전자레인지예요. 자, 전파 네, C죠. 자, 그래서 정확하게 일치하는 것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파동의 간섭 관련 문제입니다. 제가 빨리 푸니라고 얘기를 하지 않고 넘어갔네요. 보니까 2021년 수능 문제고요. 13번 문제였습니다. 수능에서 여러분이 수능은 매우 어려운 거야 라고 생각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기말고사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어렵게 출제할 것이다, 어렵게 출제할 것이다 라고 하니까 겁을 잔뜩 먹은 친구들이 있는데 100점을 맞는 학생이 중간고사 때 우리가 10명이었는데 그렇게 내지 않는다라는 뜻이지 전체적인 난이도가 엄청 높다 그렇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전반적으로 문제는 그냥 평범한데 어려운 문제가 한 3-4문제 있어서 그 문제를 다 맞출 수 있는 친구는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100점이 많이 나오면 제 생각에는 한두 명? 여러분이 더 많이 나온다면 고맙겠지만 그렇게 하기는 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시간이 좀 필요할 것이고요. 근데 어렵게 출제하는 단원이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쪽을 집중적으로 공부하면 또 의외로 잘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린 가는 진폭이 1cm, 속력이 5cm/s로 같은 두 물결파를 나타낸 것이다. 실선과 점선은 각각 물결파의 마루와 고리이고, 자, 우리가 이제 파동을 그림을 그리면 이렇게 그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마루였고요. 이런 부분이 고리였습니다. 점 PQR은 평면상에 고정된 지점이다. 그림란은 R에서 중첩된 물결파의 변이를 시간에 따라 나타낸 것이다. 그러니까 그림 나 같은 경우는 이 R인 지점에서 이쪽에서 발생하는 물결파와 이쪽에서 발생하는 물결파와 이쪽에서 발생하는 물결파가 지금 겹쳐진 지점인 R인 지점인데 그 R에서 여기서 오는 물결파, 여기서 물결파가 계속 바뀔 거 아니에요. 그때의 모습을 시간에 따라 나타낸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두 물결파의 파장은 어떻다? 자, 파장이 얼마죠? 파장이? 자, 파장은 속력을 통해서 구할 수 있습니다. 자, 속력은 우리가 지금 뭐라고 되어 있어요? 5cm/s라고 되어 있잖아요. 자, 그러면 5cm/s 이거는 뭐다?
주기분의 파장이죠. 자, 주기가 몇 초예요? 그림 보니까 그림 뭐 1에서 3을 봐도 되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봐도 되니까 2초가 되겠네요. 2분의 파장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그게 5가 돼야 됩니다. 따라서 파장은 몇 cm다? 네, 10cm다. 선생님이 좋아하는 답이 나왔네요. 뭐 주관식 문제로 나올 수 있는 가능성도 충분히 있죠. 자, 1초일 때 P에서 중첩된 물결파의 변이는 몇 cm냐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지금 R점을 보면 같은 점선끼리 만나서 어떻게 되고 있는 점이죠? 보강된 점이잖아요. 그럼 보강되었을 때 변이가 얼마였어요? 2cm잖아요. 근데 지금 1초일 때 P점에서의 중첩된 물결파의 변이를 물어봤는데 지금 P점은 보면 어떻게 돼 있어요? 하나는 이렇게 실선이고 하나는 이렇게 점선으로 되어 있는 지점이 P점이잖아요. 상세 간섭이 일어났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변이가 얼마다? 네, 0이다 이거죠. 0이다. 틀렸고요. 2초일 때 Q에서 Q점은 같은 실선과 실선이 만난 점이 Q점이네요. 중첩된 물결파의 변이는 그러니까 당연히 얼마다? 2cm입니다. 보강 간섭됐으니까 커졌겠죠. 이 부분도 틀렸네요. 따라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빛의 간섭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작년도 9월달 모의고사 13번 문제였습니다. 옛날 계속 수업 시간에도 여러 번 강조했었는데 예전 교육과정 문제에서는 거의 다 이 문제였어요. 근데 교육과정이 바뀌면서 이 문제가 소리의 간섭 쪽에 관련된 문제보다 덜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고 실제 빈도수도 좀 낮아지고 있는데 이 정도 수준에서만 여러분이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밝은 무늬의 중심이래요. 5점이. 자, 5점이 밝은 무늬의 중심이고 점 P는 자, 이 P점은 어두운 무늬의 중심이랍니다. 자, 밝은 무늬 보강간섭 맞죠? 보강간섭이 일어났다. 자, 이중 슬릿을 통과하여 P에서 간섭한 빛의 위상은 자, 위상이 서로 어떻다? 네, 상태가 반대로 돼서 이렇게 상쇄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같다라는 건 틀렸고요. 자, 위상은 위치와 어떤 상태를 뜻하는 거기 때문에 서로 반대다. 간섭은 빛의 입자성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아니라 무슨 성? 네, 파동성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따라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2021년도 3월달 15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소리의 간섭과 관련된 그림으로 지금 보여지죠. 스피커 A, B에서 세기가 같고 진동수가 동일한 440인 소리가 같은 위상으로 그러니까 똑같은 모습으로 출발했다는 얘기예요. 점 O는 두 꼭지점 PQ를 잇는 성분 PQ의 중점이다. 무슨 말이냐면 여기서 온 거리와 여기서 온 거리가 똑같다는 얘기죠. 똑같은 유상으로 똑같은 거리로 오면 이 O점에 똑같은 모습으로 오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어떻게 된다? 보강 간섭이 일어날 겁니다. P에서 상세 간섭하고 O에서 보강 간섭한다. 뭐 다 이미 주어져 있네요. 여기가 상세가 일어난답니다. 그러면 O에서 P까지 거리와 O에서 Q까지 거리가 똑같대요. 그러면 여기를 중심으로 아래쪽에서 상세 간섭이 일어났으면 반대로 똑같은 거리에서 상세 간섭이 일어나겠죠. 그러니까 Q에서도 상세 간섭한다라는 것은 맞는 얘기입니다. 자, 이거를 다른 각도에서 좀 다시 살펴보면 A점에서 온 거리가 요만큼이고요. B점에서 온 거리가 요만큼입니다. 그럼 이 길이 차이하고 그 다음에 B점에서 온 거리가 요만큼인 Q점과 A점에서 온 거리가 요만큼인 그러니까 A가 더 멀리 왔느냐 B가 더 멀리 왔느냐의 차이지 P점과 Q점은 각각 그 진행한 거리의 차이가 어때요? 똑같죠. 그래서 P점에서 상세 간섭이 일어났다면 당연히 Q점에서도 상세 간섭이 일어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니은은 중첩된 소리의 세기는 P와 O에서 같다. 그러니까 P와 O에서 같을 수가 없죠. P점은 지금 상세 간섭이 일어났고 O점은 보강 간섭이 일어났는데 얘네들은
세기가 다르겠죠. 그래서 니은은 틀린 얘기고. 디귿. PQ에서 자 P와 Q 사이에 지금 보강 간섭되는 지점이 몇 번 나타났어요? 한 번 나타났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짝수계가 아니라 홀수계다. 그러니까 보강 상세가 이제 반복적으로 나타나는데 상쇄되는 간섭 지점과 또 상쇄되는 간섭 지점이 생겼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이에 보강되는 간섭 지점은 한 번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빛의 이중성에 관한 내용입니다. 자, 이 문제는 작년도 수능 문제가 되겠네요. 작년도 수능에 5번에 출제된 문제고, 이중성과 관련된 문제는 어렵게 출제되지는 않고 있고, 그 다음에 이 문제는 그냥 이야기를 듣는다 생각하고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오랫동안 과학자들 사이에 빛이 파동인지 입자인지에 관한 논쟁이 있어 왔고, 19세기 빛의 간섭 실험과 메질레에서의 빛의 속력 측정 실험 등으로 빛의 파동성이 인정받게 되었다. 그러나 빛의 파동성으로 설명할 수 없는 아인슈타인의 광자의 개념을 도입한 무슨 효과? 네, 광전 효과. 그죠? 광전 효과가 해당이 된다. 틀린 게 아니고, 네, 맞는 얘기죠. 네, 광전 효과다. 자, 전압, 결합, 소자. 자, CCD라고 해서 우리가 영상 정보의 기록 방법이라고 그랬죠. 빛의 입자성을 이용한 거다. 네, 맞는 얘기다. 비눗방울에서 다양한 색의 무늬가 보이는 현상은 간섭 무늬잖아요. 그 빛의 파동성으로 설명할 수 있다. 이것도 맞는 얘기다. 답은 5번이 되겠네요. 자, 광전효과에 대한 설명이다. 광전효과는 금속에 비추는 빛의 무엇이 특정한 값 이상일 때, 자, 무엇이? 네, 진동수죠, 진동수. 자, 그래서 광전효과 하면 머릿속에 떠올라야 될 기본 공식은 바로 HF다라는 거죠. 자, 금속에서 무엇이 방출되는 현상이다? 네, 전자, 광전자가 방출되는 현상이죠. 우리 때 이때 방출되는 전자를 광전자라고 했습니다. 자, 큰 빛을 비추면 금속에서 방출되는 전자의 운동에너지가 증가하고 세기가 큰 빛을 비추면 금속에서 방출되는 광자의 개수가 증가한다. 자, 광전 효과는 빛의 땡땡을 증명하는 중요한 현상이다. 자, 땡땡 무슨 성? 네, 입자성이 되겠죠. 전자는 이렇게 지금 그림을 그렸었잖아요. 여기에 지금 전자들이 있는데 빛을 이렇게 비추면 요 정도의 크기에 해당되는 빛을 비추면 언덕을 넘어서고 여기에 얘가 2분의 mv제곱의 운동에너지를 갖는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금속에서 방출되는 운동에너지가 증가하려면 뭐가 커져야 된다? 네, 여기에 F 비춰준 에너지가 커져야 되니까 이제 진동수가 커져야 되고요. 방출되는 전자의 운동 에너지. 자, 여기는 나는 전자가 되겠죠. 다 가는 진동수. 자, 전자. 세기가 큰 빛을 비추면 많이 비췄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큰 센 빛을 비추면 전자들이 더 많이 떨어져 나오기 때문에 전류가 더 많이 흐르게 된다. 자, 이러한 것은 빛의 입자성을 증명하는 실험이다. 그러니까 기억은 틀렸고요. 진동수가 되겠고, 이 전자는 전기장, 그러니까 전기적인 힘이 작용하는 공간 안에서 당연히 어떻게 될까요? 힘을 받겠죠. 전자는 마이너스 성질을 띄었기 때문에 따라서 답은 니은이 되겠네요. 자, 2020년 수능 6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광전효과와 관련된 조금 이제 복잡한 문제가 되겠는데요. 사실 그렇게 복잡하지도 않습니다. 표는 서로 다른 금속판 A, B에, 자, 서로 다른 금속판이라고 했으니까 선생님이 자꾸 설명한 요 그림을 떠올려야 될 것 같아요. 이 언덕이 어떻다? 차이가 있다. X를 비췄더니 광전자의 최대 운동 에너지가 떨어져 나온 최대 운동 에너지가 2분의 mv제곱 운동 에너지가
E 제로 값을 가졌대요. E 제로. 그러니까 떨어져 나왔다는 얘기죠. 그 y를 비췄더니 자, 여기에 x를 비췄을 때는 요 최대 운동 에너지가 E 제로였는데 y로 바꿨더니 어떻게 됐다? A라는 금속판에서는 떨어져 나오지 않았다. 결과적으로 y의 빛은 진동수가 떨어뜨릴 수 있는 최소한의 에너지인 문턱 진동수를 넘지 못했다. 이런 얘기죠. 자, B는 3E 제로가 됐대요. 그러니까 B라는 이제 여기 B라는 금속이 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있어요. 여기 B고 여기 A라고 할게요. 마찬가지 이 X라는 빛을 똑같은 에너지인 빛을 비췄는데 얘가 방출됐을 때 운동 에너지 값이 3배가 커졌어요. 그 얘기는 똑같은 빛을 비췄는데 운동 에너지가 커졌다는 얘기는 이 언덕이 어떻게 됐다? 낮아졌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낮은 언덕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아까 X 어땠어요? A라는 금속판에서는 Y를 비췄을 때 떨어져 나오지 않았던 전자가 B라는 금속판으로 바꿨더니 떨어져 나올 수 있었다는 얘기죠. 그죠? 근데 X 값을 보면 A, B 두 개의 금속판이 모두 떨어져 나오는데 X가 모두 떨어져 나오고요. X는 떨어져 나오고 Y는 떨어져 나오지 않는다라는 거 봐서 진동수 값은 누가 더 크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네, X의 진동수가 Y의 진동수보다 크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E는 HFX이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우리가 이제 여기 이 W를 이함수를 WA라고 하고 여기를 WB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럼 방정식을 한번 써보면 HFX는 WA 플러스 어떻게 되죠? E 제로가 되겠죠. 그죠? 근데 지금 E는 여기 뭐 E 제로가 되는 것 같아요. 잘못 나온 것 같고 E 제로는 HFX이다 라고 했으니까 이거는 어떻게 돼요? 틀린 얘기가 되겠죠. 딕은 Y의 세기를 증가시켜 A에 비추면, 그러니까 여기 Y 빛을 더 세게 한대요. 방출되지 않았었는데 A가 방출되지 않아서 Y를 더 센 빛으로 비추면 그러면 광전자가 방출되겠냐 이겁니다. 자, 우리 어떻다고 그랬죠? 진동수가 바뀌지 않는데 센 빛을 비췄다고 해서 세기가 증가했다고 해서 광전자가 방출되지는 않는다고 그랬죠. 광전자 그 빛이 갖는 에너지의 크기는 오로지 진동수하고만 관계있기 때문에 이거는 상관이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1번만 맞는 얘기가 되겠네요. 자, 2021년 9월 12번 문제가 되겠습니다. 주사 전자 현미경의 구조를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자기장을 이용해서 전자선을 제어하고 초점을 맞춘다. 보시면 자기장 렌즈가 존재하잖아요. 자기장을 통해서 전자의 흐름을 얘네들을 제어를 하고 초점을 맞춘다. 이건 맞는 얘기가 되겠네요. 전자의 속력이 클수록 자, 물질파의 파장 람다는 mv분의 h다라는 거 꼭 기억하라고 그랬습니다. 암기 꼭 하고 계셔야 되겠고요. 이거 암기하고 있으면 자연스럽게 단답형 문제가 될 것 같은데 단답형 문제, 객관식 문제 충분히 답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또는 이런 문제도 맞출 수 있고, 전자의 속력이 커지면 자, 이게 커지면 분모가 커지니까 파장 람다는 어떻게 되죠? 네, 작아지겠죠? 그러니까 니은 짧아진다. 맞는 얘기가 되겠네요. 전자의 속력이 클수록 더 작은 구조를 구분하여 관찰할 수 있다. 파장이 짧아지면 어떻게 돼요? 물체를 더 구분해내기가 쉽다고 그랬죠. 파장이 짧아지면 분해능이 좋아지고 더 작은 구조를 구분하여 관찰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답은 디귿도 맞는 거니까 5번이 되겠네요. 자, 힘들게 달려왔습니다. 자, 마지막 문제가 되겠습니다. 물질파의 파장을 속력에 따라 나타낸 거다. 마찬가지 람다는 mv분의 h라는 거 똑같이 써주시고요.
옳은 것을 모두 골라라. A, B의 운동량의 크기가 같을 때, 자, A, B의 운동량의 크기가 같다. 자, 운동량이 뭐죠? MV죠? A와 B의 운동량의 크기가 같다. 그러면 물질파의 파장은 A가 B보다 짧다. 자, 운동량의 크기가 같으면 당연히 뭐도 같아요? 파장도 같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틀린 얘기가 되겠고요. 뭐 H는 상수니까 변하지 않는 값이고 MV가 같으면 뭐 당연히 같은 거죠. 뭐 그림 가지고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니은 A, C의 물질파의 파장이 같을 때 속력은 A가 C보다 작다. 파장이 같대요. 요게 같대요. 요게 같답니다. 요게 같다. 그러면 A와 C의 물질파의 파장이 같으면 속력이 어떤지 물어보죠. 이렇게 한번 쭉 그어봐. 이렇게. 그럼 A하고 C하고 이렇게 보면 파장이 같을 때 속력은 당연히 누가 크죠? 네, C 쪽에서 속력이 크잖아요. A가 C보다 작다. 이건 맞는 얘기네요. 자, 디귿. 질량은 B가 C보다 작다. 속력이 같은 걸로 이렇게 또 마찬가지 이렇게 잘라봐요. 그러면 B인 지점과 C인 지점의 속력이 같을 때 누가 물질파의 파장이 더 짧고 길었는지를 판단을 해보면 동일한 속력일 때 C의 물질파의 파장이 더 길었습니다. 속력 V가 일정할 때 지금 C 값이 더 컸다라는 얘기는 C의 질량이 어떻다라는 얘기죠? 작다라는 얘기죠. 그래 람다 값이 커지잖아요. 그러니까 B가 C보다 작은 게 아니라 어떻다? 크다. 이렇게 되겠네요. 자, 크다. 틀렸네요.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물질파의 파장 관련된 문제를 쭉 보니까 람다는 MV분의 H와 관련된 내용을 이렇게 분석해서 비교하는 문제가 거의 대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잘 기억을 하시고요. 특히 여러분이 이 MV가 운동량이라는 사실을 좀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되겠고, 그 다음에 간혹 가다가 운동 에너지 우리가 보통 EK라고 표현하는데 저 운동 에너지는 2분의 mv제곱이잖아요. 자, 이것을 2m분의 mv의 제곱의 형태로 바꿀 수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mv의 제곱은 2m2k가 돼서 mv는 루트 2m2k 형태로 고칠 수가 있죠. 따라서 이 공식을 다시 쓰면 루트 2m2k분의 h가 되겠네요. 그래서 간혹 가다가 파장 람다가 전자의 운동 에너지 EK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묻는 문제가 출제되기도 합니다. 자, 그 부분도 꼭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문제를 총 몇 문제인가요? 18문제였나요? 풀어봤습니다. 이 중에 이제 뭐 이 정도 문제를 풀면 뭐 기말고사 시험 대비에 뭐 큰 지장은 없을 텐데, 그래도 우리가 완벽하게 개념을 알고 있다 하더라도 상황 판단을 빨리빨리 하는데 좀 시간이 걸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약간의 좀 연습, 그래도 교과서에 있는 문제를 우선적으로 공부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문제를 공부를 하면, 지난번에 우리 전기 자기 문제 있었잖아요. 거기까지 공부하면 충분히 누구나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등교하고 나면 제가 약간 고급스러운 문제 몇 개를 수업 시간에 다뤄줄 건데요. 그때 좀 정신 바짝 차리고 공부를 한다면 뭐 기말고사는 충분히 준비가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뭐 열심히 하시고요. 나눠준 프린트에 정리 잘 하신 다음에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등교하면 이번에는 반장이 번호 순서대로 당일날 목요일날 아침에 곧바로 걷어서 가져오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전달할게요. 목요일날 아침 조회 끝나자마자 반장이 걷어서 1교시가 끝나면 선생님 책상으로 가져오기 바랍니다. 공부 열심히 하시고요. 주말 잘 보내시고, 미리 영상을 이렇게 올려놓는 이유는 모든 반이 공부를 좀 주말을 이용해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강의는 우리 그 목요일부터 시작하는
목, 금, 그 다음에 월, 화 해당되는 수업의 전체라고 생각하시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화상에서 잠깐 안내로 다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